루프탑 코리안들 대박 나이스. 불타는 건물, 비장한 표정으로 총을 든 한국인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목숨 걸고 가족과 마을을 지켜야 했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면서 그날의 진실들도 하나둘 새어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LA 한국 교민들과 흑인들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후손들까지 발 벗고 나서서 찾고 싶어하는 그날의 진짜 진실은 무엇인 걸까요? 급박했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단 리처드슨입니다. 올해 63살이고 35년 동안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집에 있는 작은 서재에 앉아서 선반 위에 놓인 오래된 카메라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회색 먼지가 담요처럼 카메라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벌써 3개월째 기사를 한 편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퇴라는 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는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줬지만 우리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보통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늘 다시 내려놓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책상 위에서 핸드폰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림이 화면에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있었을 텐데 이번엔 제 눈길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올린 트윗이 보였는데요.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들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루프탑 코리안은 지붕 위의 한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글 아래에는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30년 전의 말이에요. 사진에는 한국인 남자들이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진지하면서도 무서워하는 표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불타는 건물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1992년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LA 폭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시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28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회색이 아니라 갈색이었던 시절이죠. 걸을 때 허리가 아프지도 않았고요.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며 세상에 들려줄 이야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지금은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트윗 아래 댓글들을 읽어봤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이 한국인 남자들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국 정신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농담을 하고 이 사진을 바탕으로 만화 캐릭터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총만 보고 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얼굴을 보고 이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하게 단순한 이야기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남자들 눈에서 두려움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서 공포를 듣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생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서 밖을 바라봤어요. 동네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한 여자가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우편 트럭이 각 집마다 서고 있었어요. 이 조용한 세상이 1992년 그 불타던 도시와 너무도 멀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살펴봤어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트윗을 공유하고 있었죠. 사진이 산불처럼 인터넷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공유할 때마다 진짜 이야기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목소리들과 단순한 의견들 뒤로 진실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말이에요. 옷장으로 가서 오래된 카메라 가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가죽이 갈라지고 낡아 있었어요. 안에서 1992년의 메모장을 찾았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제 손글씨가 모든 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름들, 주소들, 그 끔찍했던 일주일 동안의 인용문들이 적혀 있었어요. 문득 한상우 씨가 기억났습니다. 전자제품 가게 주인이었어요. 제일런 무어라는 젊은 흑인 남자도 기억났어요. 한국인 가게들을 지키는 걸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엄마라고 부르던 김순자 할머니도 기억이 났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들이요. 인터넷 밈이나 정치적 구호보다 훨씬 소중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카메라 가방 지퍼를 닫았어요. 어깨에 매는 무게가 다시 기분 좋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은퇴할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가 아직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 열쇠를 집어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1992년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불타던 그 일주일의 기억을 아직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찾아갈 때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때였어요.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로스앤젤레스까지 절반쯤 가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63살이에요. 집에서 책 읽고 낮잠이나 자고 있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옛날 이야기를 쫓아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주유소에 잠시 차를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앞유리를 통해 내리쪼이고 있었어요. 순간 피곤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사진이 생각났어요. 인터넷에 달린 댓글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한국인 남자들을 간지난다. 전설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진짜 사람들의 두려움을 마치 오락거리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컴퓨터 앞으로 갔어요. 1992년 폭동에 관한 뉴스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똑같은 내용의 단순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총을 든 한국인 가게 주인들, 불의에 화가 난 흑인과 라티노 공동체,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 경찰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게를 지켜준 흑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남자들이 애초에 왜 총을 들어야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그 사람들 중 한 명만 찾아보자. 딱 한 명만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해보자. 만약 얘기하기 싫어한다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한상우 씨를 찾기 위해 컴퓨터 앞에서 3시간을 넘게 보냈어요. 그는 당시 버몬트 애비뉴에서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고치고 있었어요. 주소는 예전에 가게가 있던 그 동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로 차를 몰고 갔어요. 동네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탄 가게들이 있던 자리에 새 건물들이 서 있었어요. 한때 깨진 유리가 흩어져 있던 인도에서 젊은 가족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그대로였어요. 길모퉁이들이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일주일 동안 연기가 어느 쪽으로 날렸는지도 기억나고 있었어요.
도착한 한상우 씨의 수리점 창문에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뭐든지 고쳐드립니다. 라고. 영어와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한 노인이 라디오 위에 몸을 굽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차 안에서 10분을 앉아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금속과 오래된 전자제품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수술 도구처럼 작업대 위에 공구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한상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저를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얼굴에 알아보는 표정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렸어요. 1992년에 카메라를 들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윗과 사진, 그리고 인터넷에 달린 온갖 댓글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어주었죠.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손은 계속 라디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복잡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거나 화나게 만드는 단순한 이야기로는 담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는 잠깐 망설이는 듯 싶더니 앉으라고 말한 뒤 차를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주셨어요. 진짜 이야기는 영웅이나 악역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모든 게 무너질 때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한상우 씨는 그날 오후 일찍 수리점 문을 닫았어요. 문에 클로징을 알리는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차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차로 옛 동네를 드라이브했어요. 오래된 승용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사진을 찍었던 그 거리들을 지나고 있었어요. 불탄 술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한국 바비큐 식당이 서 있었어요. 한때 온 블록을 뒤덮고 있던 깨진 유리가 있던 곳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상우 씨가 어떤 카페 앞에 차를 세웠어요. 건물이 작고 깔끔했습니다. 밝은 노란색 벽이 눈에 띄는 곳이었어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제일런 무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일런은 1992년에 17살이었습니다. 사우스 센트럴에 살고 있었어요. 코리아타운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둘째 날 밤, 제일런과 친구들이 한국인 가게들을 약탈자들로부터 지키러 왔다고 하셨어요. 저도 제일런이 기억났습니다. 착한 눈을 가진 아이였죠. 그날 밤 사진을 찍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할 기회도 없었어요. 한상우 씨는 그 이후 줄곧 제일런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가끔 커피나 점심을 먹으며 만나고 있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꺼내지 않는 한 폭동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상우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영어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저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렸던 제일런의 나이든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익숙한 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음 날 제일런이 일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옛 코리아타운 근처 작은 호텔에서 묵었어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모든 소리가 1992년 그 일주일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어요. 차 문을 세게 닫는 소리,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하지만 이제는 다른 소리들이었어요. 평범한 소리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차까지 걸어가며 웃고 있는 소리. 10대 청소년들이 핸드폰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있는 소리 같은 거였죠. 일어나서 호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거리는 조용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이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풍경이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곳이 얼마나 다르게 보였는지 기억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상우 씨 가게에서 다시 만났어요. 함께 사우스 센트럴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낮은 건물이었어요. 옆에 있는 작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벽에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제일런 무어가 주차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억보다 키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는 한상우 씨를 보자 오랜 친구처럼 안아주었습니다. 제일런이 저를 바라볼 때는 표정이 좀 더 진지해졌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질문을 던지던 카메라를 든 백인 기자를요. 커뮤니티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동네 행사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세 사람이 다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일주일에 대해 30년 동안 계속 생각해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 순간이 제 진짜 탐사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단순히 옛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어떤 트윗이나 사진으로도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복잡했어요. 그날들에 대한 기사를 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3주 동안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상우 씨가 1992년 당시 다른 한국인 가게 주인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제일런은 그때를 기억하는 흑인 공동체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2권의 노트가 인용문과 세부 내용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신문사에 기사를 팔려고 하니 모든 편집자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편집자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고 했어요. 30년 전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 없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편집자는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독자들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편집자는 총에 관한 어떤 이야기든 사람들을 화나게 할 거라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온라인 잡지들을 시도해봤어요. 한 편집자는 제 아이디어를 좋아했지만 한국인 쪽에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편집자는 대신 경찰의 실책에 대해 써달라고 했어요. 세 번째 편집자는 총기 규제에 관한 이야기로 바꾸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완전한 진실을 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중 한 조각만 원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호텔방에 앉아서 핸드폰에 온 화난 메시지들을 읽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가 이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는지 보수 웹사이트들은 저를 애국적인 미국인들을 망치려는 좌파 기자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진보 웹사이트들은 제가 총기 폭력과 자경단 정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은 기사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한상우 씨와 다른 분들이 왜 그렇게 오래 조용히 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기만의 버전을 선호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소셜미디어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름은 그레이스 김이었습니다. 25살이고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폭동 당시 코리아타운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할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일주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가족에게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들이 있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메시지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에 제일런을 알았던 삼촌을 둔 흑인 대학생.
폭동 당시 코리아타운 근처에 살았던 가족을 둔 라티노 남성. 대부분이 이야기 조각들을 들으며 자랐지만 전체 그림은 얻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의 새로운 동료가 되어주었습니다. 정치적 논쟁이나 단순한 답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가족 역사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레이스 김이 연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인터뷰를 번역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은 폭동을 기억하는 자기 공동체의 나이든 분들과 연결해줬어요. 라티노 남성은 1992년 이후 사업을 다시 세운 가게 주인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재탐사를 둘러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보수 팟캐스트 진행자가 자기 쇼에서 제 이름을 언급했어요. 제가 미국의 영웅들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백 명의 화난 사람들이 제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도배하고 있었어요. 진보 블로거는 제가 우파 선전을 위해 트라우마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양쪽 모두 1992년 폭동을 현재의 정치적 믿음을 뒷받침하는데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쪽도 실제로 일어난 일의 복잡함과 인간성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점점 공격이 개인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쓴 기사들을 파헤쳐서 비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집 주소를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문고리를 2번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취재를 포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일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레이스 김이 자신에게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서 할아버지의 동네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제일런이 모두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으로 폭동을 직접 겪은 나이든 분들과 그 유산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이 만남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중요하다는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화나게 만들더라도 진실은 싸울 가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김이 작은 상자를 들고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신문 스크랩, 그리고 한국어 손글씨로 쓰인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것들이었는데 가족 중 누구도 그 일기를 읽을 수 없었어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물건들을 보여주는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한상우 씨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해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 일기장을 읽는 한상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끔은 뭔가 중요한 걸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요. 그레이스가 그의 표정을 지켜보며 감정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에 대해 알기 위해 5년을 기다려왔다고 했어요. 한상우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레이스의 할아버지가 폭동이 시작되기 전 흑인 이웃들의 친절함에 대해 썼다고 하더라고요. 장보기 어려운 가족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던 이야기를 썼다고 했어요. 식당 앞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배웠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에는 폭동이 시작됐을 때의 두려움과 혼란도 적혀 있었어요. 그레이스의 할아버지는 경찰과 정부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대신 서로를 탓하는 화난 공동체들 사이에 갇혀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끝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레이스의 할아버지가 자기 식당을 지켜준 젊은 흑인 남자에 대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밤새 밖에 서서 약탈자들과 파괴자들을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식당은 안전했습니다. 그레이스의 할아버지는 그 젊은 남자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키가 크고 마르고 착한 눈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남자라고 말이에요. 한상우 씨가 이 묘사를 읽어줄 때 제일런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의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레이스의 할아버지는 그날 낯선 사람의 친절함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일런은 그냥 이웃을 위해 누구나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자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 제일런이 같은 이야기의 일부였는데 제대로 만날 기회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함께 옛 식당 자리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건물은 달라져 있었지만 주소는 같았습니다. 그레이스가 할아버지의 가게가 있던 자리에 놓을 꽃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밖에서 모여 있는 걸 본 한 할머니가 현재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한상우 씨와 제일런을 알아봤어요. 이름은 마리아 산토스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그레이스의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가 식당에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일런과 그가 폭동 동안 여러 가게를 지켜준 일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우리가 전에 모르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폭동이 끝난 후에 그레이스의 할아버지와 다른 한국인 가게 주인들이 동네 회식을 조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동네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고 했어요. 건물만이 아니라 관계도 다시 세우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제일런도 그 회식에 참석했었어요. 마리아와 많은 이웃들도 왔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들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식은 뉴스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신문들은 갈등과 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치유와 협력에 관한 이야기는 신문을 팔기에 충분히 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레이스, 한상우 씨, 제일런, 마리아와 함께 이 길모퉁이에 서 있으면서 드디어 제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영웅이나 악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총이나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서로를 돌보는 방법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발견한 진짜 보물은 극적인 사진이나 흥미진진한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었어요. 혼란과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인간의 친절함은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은퇴한 기자인 제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할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오래전 그날들을 버티고 지키고 지금까지 이어오신 한국 교민분들께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